그만. 그거 누르면 큰일 나. 한국 여학생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누르려는 순간 옆에 있던 외국인 친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거 절대 누르면 안 돼. 놀란 한국 친구는 손을 잠시 멈췄지만 곧 버튼을 꾹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외국인 친구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카를로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에서 세계 문화와 민속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학회는 한국 전통 문화와 민속에 대한 연구자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제 연구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큰 기대를 안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평소 한국 문화를 공부하며 한국 드라마나 음식,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이번 방문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대학원에 다니는 한국 친구 유리가 고향에 간다고 해서 저도 그녀와 함께 가게 되었어요. 유리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굉장히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카를로스, 한국에 가면 꼭 삼계탕 먹어봐야 해. 그리고 경복궁은 정말 아름다워. 꼭 같이 가자. 저는 그녀가 추천해준 장소와 음식을 떠올리며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책으로만 접했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할 기회라니 얼마나 흥미로울까요? 그런데 여러분께 하나 고백하자면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 아주 이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살다 보니 한국 문화에 대한 영상이나 그래서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많이 접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을 경험하면서 제가 몰랐던 현실도 알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리와 함께한 그날의 사건은 정말 제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여기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동양에서는 유럽에 대한 환상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보니 더 그렇게 느꼈어요. 한국의 TV 광고에서 유럽 여행 상품이 자주 소개되는 걸 보았습니다. 광고는 언제나 좋은 점만 보여준다는 걸 알지만 TV 속 화려한 영상만 믿고 유럽에 대한 환상을 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서양식 건축물은 처음 보면 독특하고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정작 생활면에서는 한국보다 불편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요.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번 한국 방문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삶이 얼마나 편리하고 효율적인지 말이죠. 그래서 학회 일정이 끝난 뒤에도 바로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좀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머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친구 유리 덕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집을 제공해준 덕분에 숙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죠. 유리가 사는 곳은 서울에서 꽤 떨어진 농촌 지역인데 도시 이름이 경산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서울 같은 대도시와 비교해 생활이 불편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경산은 전혀 낙후되지 않았고 오히려 도시와 시골의 매력이 적절히 조화된 곳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의 놀라운 교통 시스템 덕분에 이동도 정말 편리했습니다. 서울에서 경산까지 가기 위해 저는 한국의 고속철도 KTX를 처음으로 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파리까지 14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온 뒤였는데 광명역이라는 곳에서 KTX를 타고 경산까지 갔죠. 한국의 고속철도는 저 같은 프랑스 사람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KTX는 프랑스의 고속철도인 떼제베를 모델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프랑스 고속철도 떼제베는 유럽 전역에서 자랑할 만한 기술력으로 유명하지만 제가 KTX를 직접 타보니 이건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우선 열차 내부가 아주 깨끗하고 쾌적했어요. 좌석 간 간격도 넓어서 장시간 이동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시성에 놀랐습니다.
파리에서 떼제베를 이용할 때는 자주 지연되거나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KTX는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 거의 정확했어요. 20년 전 한국이 프랑스에서 고속철도 기술을 배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당시 한국은 고속철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나라였고 프랑스의 떼제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술이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KTX를 타면서 그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파리와 리옹을 잇는 고속철 노선이 노후화돼서 개량 공사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프랑스 국영철도가 한국철도공사의 협력을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때 기술을 가르쳤던 나라가 이제는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하는 파트너가 된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사실 프랑스의 고속철도는 하나의 선로 방식을 고집해왔어요.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그만큼 변화가 적었어요. 반면 한국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자갈 선로 같은 것도 실험하면서 여러 환경에서 데이터를 쌓았고 그 경험이 지금의 기술력으로 이어진 거죠. 이 얘기를 유리에게 전해줬더니 그녀가 그게 바로 청출어람이지 라며 웃더라고요. 한국 속담이라고 하던데 스승보다 나은 제자를 뜻한다네요.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뿌듯해졌어요. 사실 저도 KTX를 타면서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지만 그보다도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그 자세가 더 인상 깊었어요. 프랑스는 예전의 명성에 조금 안주했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새로운 걸 시도하기보다 기존 방식을 유지하려고 했던 게 지금의 차이를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은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한 나라 같아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건 한국은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저도 한국의 발전 속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는 프랑스가 자랑스럽지만 한국처럼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모습을 좀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한국 여행은 단순히 고속철도를 경험하는 걸 넘어서 앞으로의 기술과 삶에 대해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줬어요. 열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 숲을 지나 점차 넓고 푸른 논밭과 산들이 나타나는 풍경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유럽의 시골 풍경도 아름답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조화가 느껴지는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광명에서 경산까지는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조용했고 기차 안은 정말 청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KTX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이해가 갔죠. 우리는 장거리 비행으로 몸이 많이 피곤할까봐 특실 좌석으로 예약했는데요. 좌석 공간이 생각보다 훨씬 넓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발을 쭉 뻗어도 충분히 편안했고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잘 돼서 몸이 피곤한 게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더 놀라운 점은 객실 앞에 캐리어를 둘 수 있는 공간을 아무런 예약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유리에게 물었죠. 이런 건 미리 예약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유리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여긴 그냥 빈자리를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말을 듣고는 살짝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캐리어를 보관하는 칸에는 별도의 자물쇠가 없었고 그냥 열려 있었거든요. 물론 캐리어가 크다 보니 누군가 들고 가면 금방 눈에 띌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아무 보호장치 없이 두는 게 유럽인인 제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리에게 이거 괜찮은 거 맞아? 라고 다시 물었더니 그녀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죠. 여긴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일이 없거든. 한국은 유럽이랑 달라. 사실 유리가 그렇게 말할 때 유럽과의 비교가 살짝 비하처럼 느껴졌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유럽에서는 길거리 소매치기를 피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파리에서는 가방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누군가가 가져가 버리는 일이 흔하니까요. 한국에서는 이런 점이 참 다르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긴 비행과 낯선 환경으로 조금 경계심을 갖고 있을 때도 유리는 괜찮아. 여기선 다들 정직하게 행동해라고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물론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여행이 이어질수록 그녀 말이 사실이라는 걸 느꼈어요. 학회는 나흘 뒤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유리의 집에서 머물면서 경산 지역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경산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산인 팔공산 아래에 위치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외진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너무 추웠어요. 제가 옷을 여러 개 챙겨오긴 했지만 두꺼운 점퍼는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처음 한국에 올 때 겨울까지 있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비교적 따뜻한 프랑스에서 지내다 보니 경산의 차가운 공기는 정말 뼛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팔공산을 트레킹하다가 손과 발이 얼어붙을 것 같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더니 옆에서 유리가 제 모습을 보며 웃으며 말하더군요. 이렇게 추워하면서 어떻게 버틸 거냐면서 패딩 잠바를 하나 사입자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던 경산은 그다지 쇼핑할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작은 슈퍼나 전통시장은 있었지만 패딩 잠바 같은 걸 살 만한 옷가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리의 제안에 그냥 웃으며 고개를 저으며 그냥 참고 서울에 가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듯 유리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리곤 스크롤을 내리며 제게 검은색 롱패딩을 보여주더군요. 이거 어때? 무난하고 따뜻해 보여. 바로 주문할까? 사실 그때 제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이 여기까지 배송되려면 며칠은 걸릴 텐데 학회 전에 도착할 리가 없는데 왜 자꾸 지금 주문을 하겠다는 건지 유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유리의 열정적인 설명에 저는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론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물건을 주문하면 기본적으로 며칠은 걸리고 빠른 배송을 선택하지 않으면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할 때도 많으니까요. 당연히 학회 전에 도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유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이 다음 날이면 도착한다고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그녀는 또 기모 양말도 추천하면서 추운 날씨에 이것만큼 유용한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모든 물건이 정말 학회 전에 도착할까? 라는 의문을 품고 저는 유리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학회 전에 도착할지도 모르는데 굳이 지금 주문할 필요가 있을까? 그 말을 들은 유리는 저를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살짝 웃으며 말했죠. 이거 봐. 로켓 배송이잖아. 지금 주문하면 내일 도착한다고 적혀 있잖아. 그러면서 휴대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유리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물론 놀라운 나라지만 프랑스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당일 혹은 하루 배송은 없거든요. 저는 유리의 낙관적인 태도를 보고 어이가 없어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유리, 이런 쇼핑몰 믿으면 안 돼. 세상에 사기란 바로 이런 거라고. 제 말을 들으면서도 유리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본래 사기라는 게 급한 사람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을 내일 배송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고 결국 물건은 오지 않는 게 고전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리, 이 쇼핑몰도 똑같아. 사람들이 급해서 속는 거야. 지금이 딱 그 경우잖아. 유리는 제 말을 흘려듣는 듯 하면서 태연히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회색으로 주문할게. 너는 검정색으로 하자.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이미 구매 버튼을 누르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정말 순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그녀를 더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걱정스러웠는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흔히 문제로 이어지곤 했거든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싸고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쇼핑몰의 소각. 결국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여러 번 봤어요. 하지만 유리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치 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라는 듯한 태도로 저를 가볍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유리의 낙관주의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유리도 세상에 대해 좀 배울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전날 팔공산 트레킹이 꽤 힘들었던 탓인지 저는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느지막이 부스스 일어나 거실로 갔더니 유리가 밝은 얼굴로 잘 잤어? 하고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보고 저는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그 상자는 다름 아닌 어제 유리가 장난처럼 주문했던 패딩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였습니다. 그것도 이곳이 서울에서 고속철도로 3시간 거리나 되는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믿을 수 없는 마음에 유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정말 로켓으로 배송한 거야? 어쩜 이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지? 유리는 웃으며 한국에서는 지역마다 대형 물류창고가 있어서 물건이 그곳으로 바로 배송된다고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주문 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새벽 3시 반에 문 앞에 상자를 두고 간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건 귀신도 못할 일 아니야? 농담처럼 말했지만 제 속은 정말 깜짝 놀란 상태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프랑스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에 대한 환상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낭만적이고 편리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서 유럽은 한국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모든 것을 발전시켰고 사람들의 일상에서 이런 효율성과 편리함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택배가 늦거나 분실되는 일도 잦고 빠른 배송 옵션을 추가로 선택해도 이렇게 정확하고 빠른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하루 만에 그것도 외딴 농촌 지역까지 완벽한 배송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직접 경험하며 유럽에 대한 환상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한국의 생활 편리함에 대해 깊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택배라고 하면 종종 다른 집으로 배송되는 물건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그만큼 택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낮아요. 살면서 단 한 번도 택배를 마음 놓고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는 보통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솔직히 프랑스 택배는 엉망입니다. 한 번은 프랑스의 유명한 택배사인 크로노포스트를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택배기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10분 후에 도착한다고 하시더군요. 당연히 문 앞까지 물건을 가져다 주실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사님은 오지 않았고 결국 제가 먼저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님은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코로나 이후로는 접촉을 피해야 하니 물건을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두었어요. 가서 찾아가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누가 그걸 가져가기라도 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따졌죠. 하지만 기사님의 반응은 더 황당했습니다. 되려 저를 나무라며 왜 1층까지 내려오지 않았냐고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동시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택배 물건이 엉뚱한 주소로 가는 건 흔한 일이고 아예 분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다 배송이 제대로 왔다 싶으면 물건이 파손되거나 상태가 엉망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가 차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택배기사의 화난 목소리가 무섭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항의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내려갔지만 이미 택배 상자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당황한 저는
같은 건물의 세대를 하나하나 방문하며 혹시나 택배 상자를 보았는지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5층에 사는 이웃이 낯선 물건을 발견해 1층 현관 창고에 두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허겁지겁 내려가 결국 택배를 찾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유리에게 전했더니 그녀는 놀라워하면서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리는 프랑스에 유학을 왔을 때 한국에서의 편리한 시스템을 떠나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기분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로켓 배송과 같은 첨단 시스템 속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프랑스의 낙후된 배송 환경은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중요한 알림이나 소식을 받을 때도 대부분 우편물을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한국이라면 문자, 카카오톡 알림, 이메일 등 디지털 방식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소식들이 프랑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처음에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이런 시스템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사람들도 크게 불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우편으로만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을 경험한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가 경험했던 프랑스와 너무도 달랐고 이런 디지털화된 편리함은 말로만 듣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택배부터 우편 시스템, 심지어 간단한 알림 하나까지도 한국에서는 실시간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니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리는 택배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편 시스템도 얼마나 효율적인지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는 등기우편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중요한 문서를 하루 만에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우편물을 발송한 사람과 수신인은 휴대폰으로 발송과 도착 여부를 바로 알 수 있고 등기번호로 실시간으로 우편물이 어디에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발송된 우편의 수신 주소를 전화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우체국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자동화된 녹음 메시지로만 이루어져 있고 문의가 필요할 때는 온라인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번거롭게 연락해도 문제 해결이 늦어지거나 아예 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학회 참석을 위해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KTX를 타본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색다르게 고속버스를 타보고 싶었어요. 유리도 좋은 생각이라며 인근 대구 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고속버스를 타자고 했죠. 그런데 저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고속버스가 제 시간에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당일 약속이 있을 때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애를 먹기 일쑤였어요. 한 번은 버스가 1시간이나 연착돼 결국 기다리다 지쳐 표를 취소하려 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 취소도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늦게 온 버스에 있는데 고객이 환불도 못 받는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자동 시스템은커녕 직접 이메일을 보내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고속버스를 이용할 땐 늘 하루 전에 이동 일정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중요한 약속에 늦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험 때문에 저는 유리에게 학회 전날 서울에 가서 하룻밤 묵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유리는 그럴 필요 없어. 버스는 제 시간에 출발해서 정확히 도착할 거야 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도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버스가 늦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는 말 그대로 정시에 출발했고 유리의 말대로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버스 안은 깨끗하고 편안했으며 좌석 간 간격도 넓어 장시간 이동해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게다가 중간에 들른 휴게소에서도 정차 시간과 출발 시간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고속버스를 탈 때마다 느리거나 지연되는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런 정시성은 저에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유리는 마치 이런 시스템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태연했지만 저로서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마치 미래에서 온 도시 같은 느낌이었죠. 프랑스에서는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 항상 마음속에 불안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시에 출발하지 않는 일이 너무 흔하다 보니 시간에 대한 신뢰가 없었거든요.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게 한결 수월했습니다. 버스가 시간을 잘 지킨다는 걸 알게 되니 이동 자체가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고속버스를 경험하면서 단순히 교통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그런 점에서 정말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사람들이 일상을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이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으니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구나 싶었죠. 서울 부근에 가까워지자 고속도로가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한국도 교통체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곧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버스 전용 차선이 있더군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가 교통체증에 갇히지 않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차선을 만든 겁니다. 승용차는 이 차선을 이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모습이 정말 똑똑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효율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새삼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제 한국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유럽이 생각보다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프랑스가 매력이 없는 곳은 아닙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장소가 많죠. 하지만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한국에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편리함,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삶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라고 느꼈거든요. 이상으로 프랑스인 카를로스 씨의 한국 체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빠른 배송 시스템과 대중교통의 정확성은 외국인의 눈에는 정말 놀랍고 새로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